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자 분들을 모시고 또 오늘 토론을 위해서 안양 샘병원의 박상은 원장님을 토론의 좌장으로 모셨습니다. 박상은 원장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안양에 있는 샘병원의 미션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지난 4기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을 할 때 연명의료 결정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토론회의 좌장으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참 늦가을 단풍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김홍나 우리 명예이사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30년 전에 아무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말도 꺼내지 못했던 그 시절에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만들고 또 각당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명으로 결정법에 참 그 취약계층까지도 참 보듬을 수 있는 이런 또 토론회까지 개최하게 된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혜련 회장님과 우리 여러 스태프들,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희정 교수님 오랜 시간 동안 특히 이 죽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이 웰다잉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늘 연구해 주시고 또 그것을 제도로 이끄시고 문화를 새롭게 만드시는 일에 앞장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아주 그 귀한 발제해 주셔서 참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유신혜 교수님 정말 이 임상에서는 또 이런 어떤 제도나 법으로만은 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임상의 현장에서 이런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참 그 고민, 의사의 그 어떤 고뇌 어린 그런 참 케이스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저도 함께 공감하며 저도 참 임상에서 경험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한 참 저희들의 좀 더 세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이것을 또 법과 제도로 잘 받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6분의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제 토론을 이어가게 될 텐데요.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혹시 중간에 생각나시는 것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모아서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우리 이지아 교수님은 경희대 간호학과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오늘 참석하셔서 동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토론을 맡게 된 경희대학교 이지아 교수입니다. 먼저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시고 우리 사회의 성숙한 문화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잘 안 들립니다. 복지재단 분들께서 마련하시고 이렇게 귀한 분들이 모인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큰 영광이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우리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고 시행과 개선에 있어서 사회 문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분석과 토론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어쩌면 가장 민주적인 제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는 여기에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 그동안 학계, 의료계, 정책 분야, 민간단체의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헌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서 서희종 교수님과 유신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준비한 제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취약계층에 대한 발제가 현 상황에서 적시성이 있음을 OECD 제도 평가 기준에 따라서 연명으로 결정제도 현황 분석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도 평가를 위해 먼저 제도가 목적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자원이 어느 정도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제도 적용으로 어떠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마지막으로 제도 이익은 지속 가능한지 등 6가지 평가 기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개선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연명으로 결정제도 평가를 위한 질문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있는가?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가? 자기 결정과 이행에 있어서 정성적 목표와 정량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 제도를 지원하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고 활용되고 있는가? 제도 적용 전과 후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였는가? 제도의 이익은 지속되고 있는가?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으로 본 연명으로 결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을 보면 먼저 임종 과정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현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서 연명으로 유보나 중단을 이행할 수 있고 호스피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의향을 남길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고 주요 연명으로 서비스에 한해서 즉 인공호흡기 적용 등에 대한 선택적 중단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이용자가 우려할 수 있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완화되리라 봅니다. 자기 결정에 대해서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등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개선으로 미성년 환자, 자기 결정 능력 상실 위기 환자, 의사소통 곤란 대상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보 제공과 제도 이용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임종 문화를 고려하여 순차적인 홍보와 함께 올해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지원과 상담을 확대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으로 정보 접근과 제도 이용의 장벽 없애기가 필요하며 모든 사람의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발적 자기결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 취약 인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적, 정량적 목표 달성에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 자기결정과 이행에 대한 정량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선으로 지속적인 정성평가가 필요하며 작성자와 제공자의 만족도 평가와 또 그 결과의 반영, 지속적인 정보 제공 지원, 지속적인 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지원,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해서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과 상담사,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가체계가 마련되고 있고 수가에는 반드시 평가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개선으로 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 작성자와 상담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고 연명의료 결정 이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행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고통 없는 평안한 시간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도 전후 차이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의 입장에서 합법적인 연명의료 자기 결정과 결정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선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의 정확도 향상과 환자, 가족, 의료진의 지속적 의사소통으로 이행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도 이익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 결정에 따른 연명으로 유보나 중단이 이행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등록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상담 등에 대한 안정적인 수가 마련, 또한 지속적인 모험 사례의 발굴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1년 10월 기준 연명의료 결정 작성 및 이행 누적 현황에서 자기결정임을 반영하는 연명의료 계획서 이행은 61,145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의한 이행은 7,478건이었습니다. 특히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수가 76,315건임을 보면 78.8%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이 연명의료 중단 이행을 위한 작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대상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 이용에 취약한 인구를 고려한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매뉴얼 개발을 위해서 대상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중에 면담자 중 나는 취약계층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대상자는 왜 내가 취약계층에 해당합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이 인간 고유의 특성을 근거로 인간을 계층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년 넘게 지적 장애인을 섬기는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것을 장애라고 한다면 우리도 모두 장애인일 것입니다. 물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편의를 위해 대상자를 등급으로 나누거나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감에 문제가 되며 이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즉, 2021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가? 또 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가?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가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제도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우측의 그림은 인간의 본성에만 맡겼을 때 발생하는 계층 피라미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소유하려고만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능력자를 위해서 처참하게 희생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타심을 가지고 소유욕에 대한 인간 본성을 인류애와 박애주의에 대한 이성으로 극복할 수 있을 때 이 사회는 더 이상 취약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에 진행한 연구에서 연명으로 결정제도 이용 취약인구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청력저하 고령자, 신체적 장애인, 인지기능 저하인, 비문해인, 외국인, 농어촌, 무이촌 거주민, 아동, 청소년, 노숙인을 발굴하여 표준 상담 매뉴얼과 함께 각각의 맞춤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담 단계를 현장 상담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가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다음과 같이 10단계로 분류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상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맞춤 상담 매뉴얼 개발 현황과 개선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유니버셜하게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 그림 카드를 개발했습니다. 건축물도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로 짓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제도 또한 모든 사람이 장벽 없이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 교육에 대해서는 상담 취약인구 상담을 위해 관련 학교, 시설, 기관에서 경력 3년 이상 근무자 대상으로 자원을 받아 취약인구 전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사를 양성하여 위촉 상담사로 운영하는 것과 제도와 절차에 대한 정보는 공평하게 제공하되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에 대한 결정은 충분한 심사숙고를 할 수 있도록 1회 상담이 아닌 단계별 복수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맞춤 상담 매뉴얼, 상담 그림 카드, 스마트폰 앱 시작품이며 이 모두 상담사와 이용자와의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한 결과물입니다. 올해 2021년에는 병원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이해도 향상과 자기결정권 증진을 목적으로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환자 의사결정 지원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계에서 상담 초대를 추가하였고, 환자에게 미리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가이드를 제공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는 이해가 용이한 문구와 그림들을 포함하여 환자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개발물은 취약인구도 상담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용해서 취약한 인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지저하 환자, 치매 환자 등 의사결정 능력 저하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최선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결정능력 상실 위기에 있는 단계에서부터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연명의료 사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초기 상담이 필요하며,
그 대상과 시기는 치매, 암, 중증 질환 등 진단 시점과 심각한 수술 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초기 상담이 제공된다면 연명의료에 대한 충분한 심사숙고의 시간을 가진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정보에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장벽이 없는 제공이 필요합니다. 말기 환자 등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상담에서 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담이 아닌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연명의료 계획을 위한 반복적인 상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였으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미설치 병원에 입원한 무의식 임종 환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즉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특성별 연명의료 결정 상담 과정과 결정 이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범 사례 발굴과 논의를 통해 제도의 개선과 성숙을 도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연명의료 결정은 죽음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삶에 대한 결정이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청력저하 고령자, 신체장애인, 인지저하인, 비문해인, 체류 외국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소중한 안내자입니다. 만일 질문이 있으시면 제시해드린 이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인터넷 환경이 좀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취약계층이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는 거,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다음 토론을 해주실 분은 이 모든 사전연명으로 의향서와 연명으로 계획서를 총괄하는 우리나라의 컨트롤 타워죠. 국립연명으로 관리기관의 연명으로 센터 조정숙 센터장님 모셔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정숙입니다.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결정제도 인식 확산과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3년 반의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2018년 2월부터 시행돼서 지금 3년 반이 흘렀는데요. 여기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협조해 주시고 열심히 해준 덕분으로 아시는 것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금 100만이 넘은 상태고요. 연명의료계획서는 7만 4천이 넘었고 연명의료이행서는 17만 7천 건이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018년에 작성을 시작해서 사실 19년에 획기적으로 늘었다가 이게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작성할 수 있는 법정 서식의 특성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감소했다가 지금 다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계획서나 연명의료 이행서 등은 코로나 사태랑 좀 무관하게 그래도 적으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사실 100만이 달성됐다고 하는데 이 100만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저희 인구 1000명당으로 할 때는 한 24명이 작성한 꼴이고요. 그래서 전체 19세 이상 성인 대상 인구로 할 때 2.4%가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뭐 3년 반 만에 실적이라서 높은 실적이라면 높은 실적이고 또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는 숫자이긴 하나 오늘 이 주제가 되는 취약계층까지도 좀 더 이 제도권으로 진입한다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이 된 그 100만에 대한 것을 좀 분석해 볼 때 지금 가장 많이 작성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작성자 전체 중에 약 반 정도 되는 45% 정도가 70대고요. 그 다음에가 60대, 80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60세 이상으로 할 때 88%가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취약 계층에 대한 정의가 앞에 서희정 교수님이나 유순혜 교수님이나 다 조금씩 그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취약 계층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광범위한 의미로 본다면 노인 계층 전체도 사실 취약 계층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여튼 60세 이상인 노년층에서 88%를 작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많이 작성해서 70% 정도를 여성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는 2.4%이지만 광역 시도별로 볼 때 편차는 좀 있고요. 그래서 많이 작성한 곳이 전북이나 충남이나 대전 등이고 조금 작성률이 떨어진 곳이 세종, 그다음에 전남, 제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권역별로도 수도권이 반 정도 작성했고 나머지 고루고루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성별, 연령, 지역별의 그 등록의 현황에 대한 것은 분석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취약 계층에서 어느 정도 작성했는지 하는 분석까지는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여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잘 알다시피 등록기관 설치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텐데요. 현재 이제 등록기관은 510개소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오늘 이 토론회를 주관하고 계신 각당복지재단처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전체 등록기관 중에는 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게 이제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합친 거. 그래서 이 의료기관과 보건소 합친 거랑 건보공단하고가 약 반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록 건수로는 건보공단이 전국망을 갖고 있어서 70%, 나머지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기관이나 법인단체는 한 10% 정도씩 작성해 주는 걸 볼 수 있고요. 등록기관이 유형별로도 꾸준히 개수도 확보가 되고 있지만 유형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 2020년에는 보건소가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의료기관의 설치율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의 주제는 취약계층이죠.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은 사전 여명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를 갖고 있을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이 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어떤 인식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이고요.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홍보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왔던 것처럼 획일적인 교육 방법과 홍보 방법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취약계층의 특성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에 있어서도 접근성 부분은 커다란 이슈가 되지만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 요소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고령, 기동성 장애 있으신 분, 시청각 장애가 있는 등등의 분이 계실 거고요. 또 인지장애가 계신 분들, 여기에는 고령이나 치매 환자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고립을 하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홍보와 교육의 방법을 좀 더 다양화하고 또 이런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게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매체 또 방법의 다양화를 꾀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가 나아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체적인 제약이나 또 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 기간 중에서 4가지 유형이 있지만 찾아가는 상담을 할 수 있는 등록 기관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비영리 기관이 있고요. 근데 보건소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관련돼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찾아가는 상담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곳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과 같은 이 각당 복지재단이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상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할 때는 상담사의 그 자질이나 역량이 뛰어나게 많이 역량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노노 상담, 또 동년배 상담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맞물려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담사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이 대상자별 맞춤 상담,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는 등 역량 강화에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지아 교수님께서도 앞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발주를 해서 이지아 교수님의 용역 연구를 진행해 주셔서 나온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지아 교수님의 합동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2020년에 이 취약계층에 대한 중요도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해서 취약계층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맞춤형 작성 지원 이러한 사업의 꼭지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결과물을 냈는데요. 하나는 이 맞춤 상담 매뉴얼, 또 상담 그림카드. 그러니까 말로써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하는 상담 그림카드. 그래서 캘린더식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이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등록기관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리플렛 같지만 이건 점자 리플렛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에 대한 지침을 점자 리플렛으로 만들어서 지금 등록기관별로 배부를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 상담 매뉴얼의 내용에는 이 취약계층의 시각장애, 청각장애, 뭐 인지장애, 비문해인, 뭐 외국인 해가지고 매뉴얼에 상세하게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를 만났을 때 미리 좀 공부하시고 숙지하시면 좀 더 양질의 상담을 할 수 있으면서 취약계층이 이 제도에 진입하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맞춤 상담 매뉴얼이 있음을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작년에 의료 현장을 생각해서 연명의료 결정 상담 돌봄 매뉴얼이라는 것을 작년에 만들어서 전 의료기관에 배포를 했고요. 여기에도 내용 중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녹아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올해 또 이제 의료 현장에서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때 맞춤형 작성 지원이라는 사업 꼭지를 가지고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 환자 의사결정 지원 도구 개발이라는 것을 9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연구 결과가 마무리돼서 환자 의사결정 지원 도구가 개발이 되고 한다면 의료 현장에서 조금 더 의료진들의 노고도 좀 덜 수 있고 또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탄생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것도 이지아 교수님이 열심히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신데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때 사실은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행 대상 환자이냐, 임종규 환자이냐라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시에 의사에 대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의사 확인이 되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단계에 의해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간단 두 번째 단계인 의사 확인 방법 중에는 4가지 서식에 의한 4가지 방법에 의해서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가 무연고자라고 한다면 가족 2일의 진술이나 가족 전원의 합의, 이런 합의에 의한 대리결정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무연고자일수록 사실은 자기 결정이기도 하지만 사전연명 의료연서를 미리 작성한달지 아니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통해서 이렇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까지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무연과자들인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계획서나 의향서 등 서류 작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이 없는 그런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연명의료 중단된 결정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로 제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무연고자라고 해도 이 가족이 또 어떻게 해서 나타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이기는 하지만 그 가족이 과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이냐. 아까 유신혜 교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료진들도 굉장히 윤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연고자에 대한 연명의료 그 결정 제도의 진입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는 그 법적 가족은 아니지만 환자가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 또는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해서 적법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법률 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결정제도 진입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해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무연고자 또 독거노인 인지장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수록에 사실은 답은 일찍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실 때 사전연명 의료영서를 작성하고 또 작성해 놓으신 분들은 가족과의 갈등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작성 후 가족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내가 사전연명 의료영서를 작성해 놓았고 내 뜻은 이렇다는 거를 밝히는 공유 작업을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시거나 할 때 의식이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연명의료 계획서를 조금씩 당겨서 빨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때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환자, 보호자, 의료진 해서 적극적인 공유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런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 추후에 이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연고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무연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간이나 연간 기간을 살펴보니까 좀 시립병원 이런 게 좀 나중에는 무연고자가 오면 그쪽으로 나중에 전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립병원에 무연고자들이 좀 모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시립병원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립병원에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스러웠는데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 사업으로는 이러한 시립병원에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뿐이 아니라 보다 건강할 때 빨리 사전연명 의료요양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등록기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렇게 이제 홈리스 환자나 무연고자 환자를 케어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 이런 환자분들의 이런 분들의 특성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을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작성하시는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서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그때라도 의료기관에 등록기관이 설치되어 있다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해 놓는 쪽으로 유인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제약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맞춤 상담을 좀 더 활성화해야겠다.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을 할 수 있는 등록기관이 비영리 법인과 단체, 보건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하면 보건소도 이 사업에 좀 더 열심히 해주실 걸 기대하면서 비영리 기관 단체 이런 쪽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의료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인식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병원을 찾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환자분에게 좀 더 빨리 사전연명 의료요양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이 취약계층이 보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진입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비율 그래서요. 자기결정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결정한 비율이니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건과 그다음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놓은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결국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되고 있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한 35.1% 정도 됐는데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3, 4분기 2021년 100만이 달성된 3, 4분기의 통계는 41.8%까지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률이거든요. 작성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란색 부분이 늘어난다면 결론적으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많이 참여해 주신 등록기관의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이거는 마무리 전체 통계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간 가족- 때문에 마무리. 네. 가족의 합의는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0개 기관에서 벌써 100만 건 이상의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까지 우리 센터에서 참 수고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명의료 결정법이 나오기까지 참 애를 많이 써주신 분이신데 특히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김씨 할머니 변호를 맡으셔서 대법원의 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끌어내신 분이시죠.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의 사실 걱정되는 게 우리 박상은 원장님하고 제가 대학원 수업을 같이 하면서 뇌사자 장기 이식에 관해서 한번 우리 강의를 부탁드렸더니 우리 박상은 원장님께서 뇌사자로 지정이 되면 뇌사자를 치료할 생각 안 하고 언제 빨리 장기 적출할 것인가부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법원은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생명권에 대해서 절대적 지상주의적인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존엄사 사건에서도 그랬고요. 다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람의 병원 사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가의 증인 신생아 수혈 거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명권이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된다. 이 종교분들 여기 종교인들 많이 계시는데, 종교적 자유가 다른 기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세브란스 존엄사 사건에 대해서 오해를 일부 하고들 계신데, 대법원들이 절대적 생명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살 권리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호흡기를 빼고 이 김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자 적지 않은 비난들도 있었고, 주위에서도 혹시 이게 잘못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족들이나 저나 호흡기를 빼고 치료를 받으려고 그랬지 그분을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호흡기를 뺀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판결 자체가 갖는 의미는 그냥 오늘도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들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공론화시킬 수 있다. 부자지간이나 모녀지간에 말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물꼬를 텄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갖는 거지,
뭐 다른 그 사망의 연결시키는 그런 일은 아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원이 가지는 판결은 이 치료 결정권이라는 거는 형법 24조에 의한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의 결정권을 준 겁니다. 다음 좀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송을 하면서도 제가 현대판 고려장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사실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인간으로서의 가치의 존중, 번신의 시대에 현대판 고려장법 방지, 그런데 큰 의미가 있고요. 어느 경우든지 선행 조건으로서 사회 안전망이 확보가 되고 그 사회 안전망이 확보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오늘 뭐 대부분의 분들도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 절차적인 부분은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 좀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취약계층, 이제 사실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취약계층은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렇게 외국인이라든지 돈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사실 죽는 장장에서는 다 취약계층이죠. 뭐 대통령이 사람이라고 취약계층이고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법률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 돌아가시는 자연사의 인간들이 권리의 주체지 우리가 참 측은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고 지켜줘야 될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치료정단의 조건을 굉장히 엄격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장기이식법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이 한 7회 정도 개정이 됐어요. 근데 장기이식법이 개정된 게 전부 다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쉽게 뇌사자 장기이식을 받을 것이냐 쪽으로 아주 행정 편의주의적이라고 그럴까 현실주의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으로 됐어요. 지금 오늘도 여기 혹시나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 법이 앞으로 개정이 되는 게 환자의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결정 의사를 받아야지 옆에서 가가지고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런 사회적 안정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뭐 절차를 어떻게 편하게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족 간의 합의가 아까도 보니까 비율이 요즘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게 경제적 갈등 부분입니다. 여기 의료인들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나라 정신병원들이 적지 않은 것이 숙박시설로서 지금 이용이 되지 치료기관으로서 이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사무장병원들이 주로들 많이 그러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오는 이 치료비의 부담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좀 주시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의료기관 자문을 합니다만은 제일 우리 의료인들이 좀 피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 예를 들어서 그냥 아까 설명 만들어 놓고 코딩해서 OX 이런 나가는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법적인 면에서 법 철학에서는 죽이는 것과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다르다. 죽음이 삶보다 바람직하다는 분기점이 어딘가에 있다.
사선적으로 본인이 결정 못하면 가족이 대리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환자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엄격한 조건에서는 형법은 손을 멈춰야 된다는 것뿐이지 모든 경우에서는 사실은 형법적인 그 제재가 가해져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연명의료결정법상 운영에 제가 문제점을 보면 이게 형식적인 문서화 우려가 사실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의사가 운영할 때는 생명 일부로 해서 이걸 거꾸로 저 사람 저러고 사는 거 아니야. 그냥 편하게 돌아가신 게 낫지 않겠냐는 이런 측은지심을 가지거나 그 돌아가신 분을 객관화시켜서 개체화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게 법이 개정된다면은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처벌 규정을 다시 복귀를 시켜야 돼. 이게 어디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이 연명의료 위반에서 사람이 사망하게 된 거는 살인죄예요. 그런데 이 처음에 그 법이 살인죄에 준해서 엄격하게 처벌 규정을 그 제안을 했었었는데 그냥 의사에 반해서 중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서 폭행죄보다 더 나가요. 이 살인죄인데 이거를. 그래서 연명의료 그 의무 위반 시에는 살인죄를 적용해서 엄격히 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현장에서 이 직접 시행을 하는 의료인들이 시행 안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 협조가 안 되거나 묵인을 하거나 하실 경우에는 이 취약계층이 사망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호스피ટલ은 지금 저 병원형, 요양기관형, 시설형보다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가면서 이 취약계층이 자기가 자던 방에서 자기가 자던 침대에서 가정용 호스피스 제도로 전환되면서 그 죽음의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 중에 그 사례 중에 지금 제가 보면 45세 노벨의 환자에게는 나머지는 사실 다 치료를 계속 해야 될 사건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양제를 넣을 것이냐, 뭐 호흡기를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진짜 이건 의사의 재량의 문제지 이런 것들이 그 연명치료 중단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우리 법학자님 전문가답게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이 중요하지만 그거는 생명권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칫 이 취약계층의 어떤 연명으로 결정을 확산하려고만 하는 우리의 취지가 자칫 오해가 되어서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사게 될 때에는 연명으로 결정법이 상당히 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참 우려를 해주셨는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소연 교수님, 우리 의학적인 입장에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실제 저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걸 좀 적용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한 개인의 건강은 출생 당시부터 축적된 사회적이나 경제적, 심리적인 환경을 경험하고 그리고 삶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합니다. 건강 관련해서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경험하는 그 건강 격차라고 말하는 것들은 질병 부담이나 손상, 최상의 건강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 제공 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CDC에 따르면 이러한 건강 격차는 가난이나 환경적인 위협,
갑자기 울리네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문제, 그리고 개인적 건강 행태에 관련된 요인들, 교육 불평등 등의 여러 요소들에서 이제 기인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주변에서 생애 마무리 단계에서도 건강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종종 이제 목도하곤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특히 취약계층의 연명 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본 토론회가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분 연자분께도 이제 좋은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희정 교수님께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논해 주셨는데 개별적인 취약성 등 고려해야 될 상황과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법령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의료 연명의료 결정 관련해서 의료진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서 임종 과정이 있는지 여부 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결정이 이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히 법령 제10조에 따라서 담당 의사가 실제 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 환자의 질병 상태, 치료 방법에 대한 사항,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및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 선택 이용 등을 전부 다 설명하게 되는 의무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때가 환자의 자기결정을 지지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이는 과거의 비천권 칠드레스가 생명의료윤리 원칙들에서 언급한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도 연결이 되고 다시 우리가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즉 인폼드 컨센트를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잘 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대로 된 설명의 근거에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선행 조건이 충분히 먼저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고 환자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동의 과정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의 자발성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한다면 취약한 계층에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제자께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관련해서 자율성이나 자립성, 자발성을 구분해 주셨는데 경제적인 자립이 문제가 되는 환자의 경우에 국가정책 차원에서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재원, 이용 가능성 등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할 때 경제적인 부담과 관련한 가족과의 관계 문제를 다룰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취약한 집단에서 속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누구나 생애 말기에 내가 남겨진 사랑하는 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때는 경제적인 상황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려를 자율적인 의사표시를 못하는 것으로만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의과대 학생들에게 실제로 이제 사전연매로 의향서나 이런 걸 써보게 하면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내가 상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남겨진 가족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나는 이러한 선택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아이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걸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 법에 따른 연명의료 결정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환자의 결정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요. 과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 이는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고민이 그리고 그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은 최상의 의학적 이익과는 분명히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 임상적인 혼동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좋은 임종이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순혜 교수님께서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법의 테두리에서 사각지대였던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문제나 그 지지 취약 문제 등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집단은 제시하신 취약계층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연명의료 이전에도 의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특성 혹은 관계에 따른 취약성을 보완해서 자기결정권 그리고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시해 주신 사례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환자나 가족의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그리고 당사자의 치료 결정과 관련해서 의사표현이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갈등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기에 컸던 환자의 자기결정이 실제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에는 가족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으로 이제 변하는 것을 볼 때, 임종이 임박해서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계획서 작성 이전에 무엇보다 환자와 가족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치료 목표를 함께 결정하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생애 말기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치료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결정의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등이 환자 결정을 이끌고 침묵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 프로그램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환자의 선호와 이를 지지하는 가족의 관점, 임상적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최선의 이익 등 그런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생애 중에서 미리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대화를 시도를 한다면 이는 의료적 위기 상황이 닥쳐서 병원 침상 옆에서 갑자기 결정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원 후에 이루어지는 길지 않은 상담으로는 환자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온전하게 결정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결정을 안내하고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이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법의 취지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올바른 이해가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이를 이끌 죽음에 대한 담론 확산과 관련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각 당 복지재단과 같은 단체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소연 교수님 감사합니다. 특히 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포먼드 콘센트, 충분한 정보를 주고 그분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상담하여야 그것이 자기결정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 굉장히 참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주최를 했던 각 당 복지재단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사업본부 이혜원 팀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일반 국민에게 임종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그 법태들이 밖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의미 있는 삶과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실질적인 대안으로 고민하고 마련하는 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등록기관 입장과 실질적인 현장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희정 교수님은 발제문을 통해서 취약계층 대상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가기 어려운 신체적, 사회적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생애 말기 이전부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는 분들은 청각, 시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가정방문이나 시설을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보면 듣고 싶고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알고 싶은데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상호 간의 소통이 어려운 기가 막힌 삶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상담사들은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연구하여서 그분들의 의향서 작성을 돕는 과정에서 작성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무연고자들의 경우에 그들의 특성상 모이기도 쉽지 않고 또 교육 자체가 쉽지도 않습니다.
저희 각당복지재단의 웰다잉 강사들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그들에게 의미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교육보다는 간식을 먹기 위해서나 혹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교육의 효과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도 한번 참석하신 분들은 꾸준히 참석하고 때로는 동감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참여했던 강사들이 전해주었습니다. 꾸준히 지속되어 오던 교육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지만 이 활동을 통해 꾸준히 문을 두드리면 무연고자들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규정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탑골공원 캠페인에서 만났던 무연고자 역시 파킨슨병, 청각장애, 분노조절 이런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일정한 주소지도 없어서 작성을 못할 뻔했지만 저희 재단 사무실의 주소로 작성을 어렵게 할 수가 있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는 한 기관의 노력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들의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인식에 대한 통계를 찾아봤는데 아직 그런 통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표본수도 적고 구체적인 질문 양식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저 구두로 이루어진 조사이며 학술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는 자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7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에게 임종과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또 들어본 적이 있다면 작성은 했는지, 또 들어보지를 못했다면 설명을 들어볼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27명 중에 임종과정에 대한 생각은 해봤으나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85%인 23명이었고 아예 없다는 응답은 15%인 4명이었습니다. 의향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7명 중 9명이 들어보았다고 응답을 했고 18명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의향서에 대해 들어본 9분에게 다시 질문을 해서 설명을 듣고 작성을 하셨냐고 했더니 작성자는 2명이었고 나머지 7명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죽음에 대한 언급이 두렵고 어딜 찾아가서 작성하는 것이 귀찮기도 했다는 응답이었습니다. 들어보지 못했다는 18명에게 설명을 하면 혹시 들어볼 용의는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14명은 거부를 하셨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심하게 항의를 하기도 하면서 내 죽음을 당신이 왜 관여하냐고 이제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들어보겠다는 4명도 사실은 제도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말동무가 없어서 말을 하고 싶어서 하겠다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나마 독거노인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있고 TV도 있어서 뉴스를 통해 혹은 경로당이나 동네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접할 수도 있어서 작성하신 분들이 그리고 2분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연고자들은 이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도 어렵고 막상 설명을 듣고 작성을 하고 싶어도 일정한 거주지도 없고 주소도 없고 그리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식도 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취약계층, 특별히 독거노인, 무연고자들은 대부분 제도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었고 들어본 적은 있어도 작성 방법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은 물론 삶에 대한 소망 자체가 전혀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조사가 취약계층 모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조사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들의 대부분은 같은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9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보면 추진과제를 4가지로 명시했습니다. 이 내용 중 3번에 대국민 정보 제공과 생애말기 지원 2번에 환자 및 가족 생애말기 준비 지원 중 1항에
호스피스 연명의료 정보 제공 및 가족 지원 강화에서 국민교육 참여기회 확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교육기관, 의료 현장 등에서 지역사회 주민과 환자, 가족 대상에 교육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자료 개발, 보급, 기존 교육과정, 건강강좌나 평생교육 등과의 연계로 참여기회 확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국민교육 참여기회 확대 차원이라면 더더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서희정 교수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아무런 정보 제공 없다가 갑자기 생애 말기에 존엄한 죽음을 위한 자기결정을 하라고 한다면 삶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교육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의 연구 및 실행 방법이 시급하고 그렇게 되어야 명실공히 대국민 교육 및 홍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을까요? 유신혜 교수님은 연명의료 결정제도에서의 취약계층을 개인적 특성에 따른 취약성과 가족 등 관계에 따른 취약으로 분류하면서 장애인, 와상,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는 개인적 특성에 취약한 계층이고 독거, 무연고자를 가족 지지체계에 취약한 계층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가상복지재단은 등록기관 중 가장 먼저 거동불편한 분들을 가정방문을 시작했고 계속해서 앞에 거론한 취약계층의 상담과 작성 지원에 주력해 오면서 다양한 개인적 특성, 취약계층과 가족 지지체계에 취약한 계층의 자기결정을 위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던 중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이지아 교수님의 노력으로 시각, 청각, 신체장애를 위한 맞춤 상담 도구와 매뉴얼이 개발되어서 상담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 상담 도구는 개발이 되어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앞서 강조했던 이 제도가 가장 절실한 독거노인과 무연고자들을 위한 방안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갑자기 결정을 촉구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웰다잉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 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들과 또 독거노인의 연결을 통해서 웰다잉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교육이 시행이 되어야겠죠. 네, 마무리 또한 부탁드립니다. 독거노인들과 또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요양보호사들도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문화 시대 외국인을 위한 영어 동영상 및 영어 매뉴얼 서식의 개발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인 정현종 씨는 방문객이란 시를 통해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한 한 사람이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의 일생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의 목적은 환자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자기결정 존중,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토론하시는 분들이 다 주제 발표 같은 수준의 아주 깊은 연구와 그 열정으로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모든 연명의료 결정법의 주무부처인 우리 정부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의 정호진 사무관님 토론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여러 교수님들, 여러 현장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법률 전문가까지 좀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그렇게 자리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들 근사하게 토론자분들도 전부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좀 급한 대로 제가 보고했던 내용들이랑 이거 함께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보다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도 이제 초기 런칭 단계부터 관여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이제 연명의료 결정제도 자체가
그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김할머니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대법원의 권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 저희 13년도에 그 국생이 권고사항에서 이게 이어졌잖아요. 예, 참여, 이게 당시에 이제 국생이 권고안에는 그 대리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 저 오늘 현장에서 있으셨던 그 유신희 교수님 말씀을 듣고, 아, 이런 사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뭐, 저야 현장에서 막 적극적으로 그 직접 환자를 대면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니까 이런 거에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예, 뭐 당시에는 이제 대리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엮였었어요. 대리인 제도 플러스 그리고 현재 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지금 의사가 미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결정에 대해서 의사 2명이 확인하고 이걸 따르는 걸로, 그리고 그게 없다면 그것도 안 된다면 병원윤리위원회에서 비교적 그 지금 있는 제도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고 참 깔끔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임이나 법사위에서 들어가면서 위험하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 아까 뭐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제 뭐 그 재산 갈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자기 혼자 이제 평생 사시다가 뭐 연도 다 끊기고 그런 가족이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는 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히 신중하게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상임위 검토 보고서랑 이제 법사위 쪽에서 내놓은 의견입니다. 법무부 쪽도 이거는 곤란하다. 이게 이렇게 된 사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도가. 그 우리나라 이제 법정 대리인 제도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공식적으로 법률에서 그 대리권을 그냥 지정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 제도에서 반영하고 있는 저희 친권자겠죠. 예, 요 경우가 바로 대리인이 돼버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법원에서 선임에 의한 경우도 몇 종 있습니다. 뭐 유언 집행자라든지 뭐 상속 재산 관리인, 그리고 뭐 그러면 그게 아니면 이제 뭐 본인이 뭐 지정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도랑 법령이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예, 빨갛게 칠해놨는데 당연히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뭐 후견인이라든지 뭐 상속재산 같은 경우, 예, 지금 민법에 있는 조항만 가져왔는데 뭐 아마 타법은 제가 다 확인 못 해봤어요. 그렇긴 한데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법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한 사람 생명을 다루는 문제고 한 가족에서 이제 떠나시는 분에 대한 이제 한국적인 문화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미국의 그 지정 대리인 제도 자체는 제한된 적도 없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발의를 하시고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눠지고 해서 요게 그 지금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요 부분만 남고 지금 모두 삭제돼 버렸습니다. 예, 무용고자에서 뭐 의견을 뭐 조항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요것도 결국은 저희 법사위에서 이것도 삭제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 복지부 내부에서도 흔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무엇이 제일 가장 문제냐. 어느 정도 법령의 틀은 갖추고 있다. 물론 저희 변호사분께서 말씀하신 그 뭐 처벌 조항 부분은,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이건 좀 의료계랑 계속 좀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예, 그러면 지금 제일 바로 눈에 띄는 사각이 어디냐? 무용고자. 사실 저는 오늘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지금 무용고자가 가장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무용고자에 대해서 뭐 특별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 결국은 이 대리인 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닐까? 물론 그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쓰게 하면 되지 않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요거는 이제 다시 뭐 접근성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그냥 가장 먼저 빨리 써가지고 이거를 인정하는 형태로. 근데 이게 의향서를 쓴다고 또 바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또 이제 본인 확인이 또 있어야 할 건데, 그 경우는 이제 의사 추정의 경우가 될 건데, 예, 할 수는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좀 꺼려 하실 겁니다, 이건. 예.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대리인 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대리인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그 해마다 이제 저희가 그 각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들을 그 실적을 이제 매년 이제 보고를 받게 되는데, 이 갭이 상당히 커요. 어떤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참 다양한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막 논의를 많이 하고 현장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 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냥 설치만 하고 그다지 이게 역할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윤리위원회 역할과 이제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도 제가 담당할 때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저기 대리인 제도 관련해서 한번 제안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통계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그 의료기관은 이제 계속 지속해서 지금 증가 중이죠. 예, 제가 PPT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예, 그 의원급에서는 거의 사망자가 없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제 병원급도 사실 별로 없죠. 예, 종합병원 대략 한 50% 정도 지금 들어온 거로 나오던데, 예, 앞으로 주타깃은 이제 종합병원이랑 그 환자분들이 생애 말기를 보내는 요양병원이 될 겁니다. 요양병원에 뭐 입원하는 건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보내드릴 때 이거를 의식이 뭐 이미 없는 경우, 아니면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저기 식물인간 상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아까 다시 그 말씀드렸던 뭐 대리인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얘기가 돼야겠죠. 특히 무용고자 같은 경우는 그 자녀분들도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다시 좀 제도를 심각하게 좀 검토해야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수가시범사, 요거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요 부분, 그래서 그 차년도에는 좀 이제 좀 정규 수가로 늘려는 게 지금 목적이고요. 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게 수가 사업이 지금 좀 묘하게 좀 진입장벽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윤리위원회를 뭐 직접 운영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여 기관도 함께 요양병원분들도 같이 좀 많이 참여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통계 부분은 사실 좀 제가 지금 현재 뭐 제도가 이렇게 되고 있다, 요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 있고,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참여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오늘 여러 차례 나왔죠. 예. 지금 100만이 넘었어요. 올해 8월 10일 날. 예, 100만 명이 그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등록을 통해서 이제 100만 분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복지부의 다른 제도나 정책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비교적 단기간에 이제 100만 명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제 수요가 많이 있었냐. 특히 요번에 이제 노인 실태 조사에서도 그 높은 그 이 제도에 대한 참여 그 욕구 같은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지금 노령 인구의 뭐 100만 명이 뭐 대다수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 노인 실태 조사에서 이제 85%가 나는 불필요한 연명 의료를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가끔 이제 기자분들이 그거를 문의를 하세요.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조금 애매한 숫자네요. 그 우리나라 지금 뭐 이미 고령 사회에 지금 진입을 했는데, 더구나 복지부 출입 기자 같은 경우는 그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또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우리나라 이제 보건의료 기술이나 이제 건강 생활 정책 같은 거 이제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건강 수명 자체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건강한 노인분들이 많고, 평소에 이거를 잘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의향서에 대해서 그 의도, 욕구는 다 있습니다. 연명의료는 불필요한 연명의료는 하지 않겠다. 그게 85%예요. 그런데 모두 다 가서 이걸 쓰냐? 거기로는 잘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저기 우리 재단 같은 이제 비영리 법인이나 여러 그 지금은 사실 인프라는 전국에 거의 깔려 있잖아요. 건보공단께서 많이, 건강보건공단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보건소들도 그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어도 대부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데가 딱 한 군데예요. 예,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각 시군구에 다 깔려 있다고 해서
취약계층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에 있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상담소, 그 여러 비영리 법인들이 특히 역할을 많이 해주시죠.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부분은 좀 꾸준히 늘려가지 않나. 서울 역 앞에 있는 노숙자분들, 아까 제 앞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냥 누군가 말 걸어주는 게 반갑다, 고맙다. 예, 그걸로 시작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물론 강제로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되죠. 알리고 좀 많이 참여들 해주실 수 있게 그렇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제시하는 그 성과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외부로는 이게 잘 노출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자기결정권이 지금 많이 늘어났다. 지금 그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네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될 수 있잖아요. 의향서 쓰던지, 계획서를 쓰던지, 아니면 가족분 2분 이상이 증언을 하던지, 아니면 전부가 합의를 하던지. 근데 여기서 계획서랑 의향서는 정말로 이제 본인의, 물론 의사 선생님이나 뭐 의료인분들의 협조가 있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이 순수하게 자기 그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이제 되는 자기 결정 비율인데, 이게 그 종전에 이제 DNR에 비해서 크게 개선됐다는 거. 이거는 저희가 이 제도 시행에 이것만 해도 저는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성과 부분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미리 지금 말씀을 해버리셔가지고 좀 애매해졌는데, 저희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입니다. 지금 법령 자체가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제 1차고요. 이제 이게 올해 그 1분기에 올라갔었던 위원회에 상정됐던 정부 그 로드맵들은 종합계획들은 보통 5년 단위로 이제 수립이 되는데 매년 이걸 점검하고 그러면 다음 해에는 뭐 할 건가? 흔히 얘기하는 저희 시행계획이란 걸 수립을 되게 있어요. 그 올해 그 수립된 시행계획인데, 예, 이제 보시면 20년도에 이제 찾아가는 상담소가 제가 지금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또 요게 대표적인 실적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지만 보건소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라. 예, 보건소장 협의회. 지금 요 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복지부가 하고 있는 사항이랑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을 보여드린 겁니다. 20년 실적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보건소장 협의회에서 이거 제안을 했고, 지금 대부분의 이제 지자체는 다 지금 커버가 된 상태죠. 네, 찾아가는 상담소 이 부분은 뭐 지금 계속 나오는데, 뭐 지금 9개의 비영리법인에서 지금, 예, 우리 저희 재단 포함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게 연간 이게 9개소에서 이게 6,300건이나? 이렇게 많이들 해주실 수 있었나? 예,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예, 정말 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번 운영 등록기관들의 이 운영 지원은 계속 강화를 해나갈 계정이고요. 예, 지금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모호해요. 지금 의료기관 이제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비영리법인인 단체는 많이 좀 참여를 해서, 예, 등록기관으로서 운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는 그 건보공단 지소가 지금 커버를 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 그리고 전문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형태로든 좀 공적인 체계에서는 약간 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서 지원을 하고 실제로 이제 가장 현장에서 접근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이 2개 기관의 역할이 앞으로 좀 계속 커졌으면, 그리고 중요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복지부 그 담당 실무자로서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합계획 안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강화될 예정입니다. 21년 계획은 사실 지금 벌써 11월이니까 21년 계획도 뭐 이제 곧 아마 22년도 계획이 나와야 하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 보건소 네트워크, 그리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요거 지자체 참여를 계속 유도를 하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작년에 오히려 조금 좀 여유가 있었지, 지금
보건소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저랑 이제 몇 번 통화하셨던 보건소 팀장님도 결국은 포기하시고 거기 대신 그 지역의 의료기관에 좀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의료기관에서 이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전국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예. 요거는 저 실적이니까 뭐 요건 저게 21년도 계획이니까 사실 뭐 이미 지나갔고 저희 앞에 20년도랑 뭐 겹치는 내용이니까 아까 저기 노인 일자리 부분은 뭐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러면 저기 그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그 취약자의 접근성 제고를 해서 비영리 법인과 재단 그리고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많이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리인 제도랑 요거는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도 역할이 점점 커졌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오늘 저기 여러 교수님들, 여러 전문가분들, 그리고 재단이나 뭐 여기 다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체적인 또 정리를 잘 해주셔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 토론자들께서 또 깊이 있게 아주 상세하게 또 전문적으로 잘 준비해 주셔서 아주 방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4시 반에 토론이 마치면 한 20-30분 좀 Q&A를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5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각 당 복지재단으로 이메일이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토론자와 발제자들에게 연락해서 아주 확실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원 원장님. 네, 좌장으로 수고하신 박상원 원장님께서 사회 진행을 아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질문 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30분이나 지나서 또 3시간 동안 여러분 참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혹시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지금 말고 예,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예, 저희 재단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금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각 당 복지재단이 주최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후원한 2021년도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결정제도 인식 확산과 활성화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